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예, 2016년 8월 29일 방송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날이 더웠어요. 아이고, 함께 만든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에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로 날이 덥고 힘들었는데, 이제 한 4일, 5일 전서부터, 갑자기 한꺼번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2016년, 가을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2016년 8월 29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우리 정철승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페북 많이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페북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정철승 변호사가 쓴 페북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가을이 온 게 아니라 공짜로 어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호로간 메뚜기님, 우리 매니저님 오셨고, 지콩콩 우리 우리 새신부께서도 들어오셨어요.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입고 있는 이 옷, 우리 지콩콩님하고 우리 바다숨님이 결혼하시면서 제가 주례를 봤는데, 그때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 옷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오늘 그 옷을 처음 입고 오늘 방송하고 있습니다. 옷 예쁜가요? 제 아내가 꼭 이 옷 입고 오늘 방송하라고 그래서 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우리 지콩콩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을 사주셨어요. 바다수님하고 이렇게 주셔서 오늘 방송 이걸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시간 동안 방송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꼬냥이 님도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퀸님, 간지티 주용 S님, 캡틸 리용님, 까칠한 치이님, 함께 만든 빈님, 오늘 방송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는데, 5월 9일날 처음 방송을 시작해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을 여러분들과 한 주에 매일매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서부터는 저희가 어디죠? 우리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고향 자유학교 아이들과 캠프를 갔어요. 저 혼자인데요. 거기 아직 계약을 안 했나? 왜 계약하자마자 캠프를 가죠? 오늘 퇴원하고 방송 마음 놓고 보고 있네요. 힐죽재은님, 오늘 퇴원하셨나요? 그러시구나. 축하드리고, 아프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방송을 팟캐스트까지 같이 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팟캐스트 방송도 이제 좀 이 다운로드 수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도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으로 여러분들 함께 방송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야기 1부, 2부 방송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1부 방송에서는 위안부 할머니 괴롭히는 박근혜, 아베보다 더 밉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한 부산대 교수 징역 실형이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끄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이어서요. 찜통방에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있단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예, 사망한 재수자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그때 그 사건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는 나라 잃은 슬픔. 예, 오늘이 8월 29일, 예, 경술국치의 날이죠. 경술국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 말고도 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그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날이 많이 무더웠잖아요. 굉장히 많이 날이 무더웠는데 그래도 살아남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예, 가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원한 게 갑자기 너무 많이 시원해져 버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시원해져 갖고 이 감기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이 좀 쌀쌀해져서 창문을 다 열고 잠을 자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추위에 덜덜덜덜 떠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게 사실은 돌침대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만든 비님,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별풍선 시원하게 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잘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꼬냥이 님도 환절기 감기 기운 새벽에 죽긴 해요 라고 하셨고, 지콩콩 님은 예, 맞아요, 쌀쌀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돌침대에서 날이 무진장 더울 때는 원래는 이제 사실 돌침대에서 잠을 자면은 그러면 이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한여름에 너무 더웠을 때 돌침대에 누우면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무슨 불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뜨끈뜨끈해 갖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날이 좀 추워지면서,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돌판이 이 얼음장보다 더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돌판 위에서 자기가 돌침대 위에서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더운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는 또 너무 시원해져 갖고 이제는 좀 당황스러운 정도였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요, 밖에서 자꾸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말매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문을 닫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말매미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매미들이 다 한순간에 골로 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많은 말매미들이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예, 2016년 8월 29일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냥이님이 돌 뜨거워졌구나, 얼마나 더운 거. 임파서블 육군님, 무더위의 돌파는 삼겹살처럼 되겠네요. 이제는 귀뚜라미 오케스트라들을, 예, 캡틴 용이 말씀하셨는데 귀뚜라미는 또 안 들리네요. 이제 또 보니까. 이거 우리 가화 알맘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일부 사건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요즘 그 사건에서 아베보다 더 미운 박근혜, 위안부 할머니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악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죠. 예, 엄청나게 추웠던 그날 사람들에게 설왕설래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뭔가 이러저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을 당시에 정대협의 우리 윤미향 대표께서, 윤미향 선배가 이제 글을 몇 번 쓰셨어요. 그런 취지의 글들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모종의 어떤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또 주의하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나.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일본의 그런 무리한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것도 정치인이 표를 먹는, 또 국민의 일반 어떤 대일 감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함부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알려진 얘기겠지 싶었는데, 놀랍게도 작년 12월 29일 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저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그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과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그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카피바다님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서 마침내 이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봤다라고 발표하는 거, 아마 이제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내용인데,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24일 날 또다시 두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한중일 외교 회담을 열어서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성이 자신들이 출연한 10억 엔의 위안부 재단 그 기금이죠. 이것에 대해 화해 치유 재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기다 자기네들이 출연했던 이 10억 엔에 대해서 의료와 간호 목적으로 이 돈을 쓰고, 그러면서 더불어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약 1000만 엔, 그리고 그 유족들 생존자에게는 약 200만 엔씩을 상한으로 해서 출연했던 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1000만 엔, 그러니까 피해 생존자에게는 약 1000만 엔 정도를 주고, 유족에게는 약 200만 원씩을, 그러니까 사망한 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게는 200만 원씩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100원 정도, 1120원 정도가 100엔당 환율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유족에게는 한 22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 이 돈을 그 피해자분들에게 주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10억 엔에 출연한 돈에 대한 사용처를 일본이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의료와 간호 목적으로 이 돈을 쓰고, 그리고 이 돈 중에 일부를 피해자와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유족들에게는 200만 원씩, 그리고 생존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 출연과 사용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일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 꼬냥이님, 그분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닌데 모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분노한 분들, 당연히 지금 생존해 있는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죠. 생존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과를 하지 않는 돈은 1억이 아니라 100억, 10억이든 100억이든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고상만 강대우님,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피해자 할머니들,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은 단호하죠. 사과와 함께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거다.
근데 우리한테 1억을 준다고 하는 것 또한 모욕적이지만 사과 없이 10억이든 100억이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화가 나는 것은 이거죠. 하해치유센터의 이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생존 피해자분들 중에서 1억 원이면 한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한국 정부에 있는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도 너무 크고, 예,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싶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가 존재 가치가 왜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가 설립한 이 재단에 일본 정부가 약 10억엔을 출자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했던 얘기가 양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사과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과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영문 보고서를 통해서 유엔 등에다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억지를 쓰는 나라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또 그 피해자들을 재차, 2차, 3차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의 표리부동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더 충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는 이렇게 일본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10억엔에 대한 사용,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했으니 이렇게 돈을 써라 라고 또 안내와 지침까지 줘요.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는 우리 그 하해 치유재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출범식 날 기자들에게 인터뷰도, 그러니까 그 질문도 받지 않고 도망치다가 한 애국 청년이 이것에 분노해서 이른바 그 캡사이신, 아주 매운, 이 캡사이신을 이제 쐈더니 이 김태현, 하해 치유재단 이사장인, 그래서 이제 질문도 받지 않고 도망가던 이 김태현 이사장한테 캡사이신을 쐈더니 이것을 상해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청년을, 캡사이신을 쏜 청년을 구속해 있죠, 지금. 얼마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기소가 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서명 참여하면서 청년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라고 저도 이제 글을 써서 이 청년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러한 서명운동에 저도 동참을 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 일본이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10억엔을 주면서 이걸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뭐 되새기고 얘기할수록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모욕적이며 비참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4일날 이렇게 생존 피해자에게 또 그 유족들에게 자기네들이 준 돈을 이렇게 쓰라고 사실상 지시한, 그리고 이 지시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이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시다 후미오 이 일본 외무상이 한 얘기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배상 청구권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부로 일본 측의 책임은 완수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 책임을 다 했다. 그래서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억 원입니다. 정부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는 안건이 오전에 열린 가기, 일본 측의 국무회의입니다. 여기에서 의결이 됐다고 전하면서 기시다 외무상이 요구한 것,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우리나라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걸 뭐라고 해요?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보다 그 뻔뻔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고작 110억 원입니다. 이 110억 원의 돈을 주고 자 우리는 이제 손 털었다. 다 우리는 했으니 자 이제 니네가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약속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는 약속에 포함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잘못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배상적 책임이 성격이 담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한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일본 기시다 외무상의 이런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건 약속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되고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NHK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BS와 같은 거죠. 일본 국영방송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서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라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타미의 추억님 우리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 103번째 팬클럽 회원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아타미의 추억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억엔 출연과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 소녀상을 이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생방송이죠. 아타미의 주영님 생방송입니다. 8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방송 2시간 동안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 오셨나요 혹시? 저는 오늘 아타미의 추원님 아이디를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경악할 만한 뻔뻔함 뭐냐면요 지난 그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처음 오셨구나. 그런데 바로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독도를 방문했었잖아요. 당시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날 기시다 외무상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110억엔에 대한 이 돈이 얼마나 정말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말 모욕감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억엔으로 자기네들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표리부동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를 해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외국에다가 해외에다가 자기네들이 입 바른 소리로 우리에게 인정했었던 그 말을 또 번복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인 또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오늘 고상만의 유스토크 사건의 일부 제목처럼 위안부 할머니를 괴롭히는 박근혜가 일본의 아베보다 더 밉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위안부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역대 어느 대한민국 정부도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집요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괴롭힌 정부는 없다. 맞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모욕하고 있고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박근혜 권력의 문제점, 그리고 다시 없을 정말 일본에게는 최대 혹이죠. 예. 역대 아무리 오만하고 거칠고 또 권위 없고, 예, 그리고 무능하고 그러한 정부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자국민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나라는, 이 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거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예,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시 이 문제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먼저 썼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한일 외무장관이 나와서 12월 28일 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 그때 바로 썼던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요구했다. 자기네들도 안 거예요. 박근혜 권력도 안 겁니다. 이게 이제 정권 바뀌면 이게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자기네들도 알았겠죠. 정말 더 나쁜 정권 아닙니까? 아베보다 더 나쁜 정권. 그래서 바로 박근혜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끝낸다. 어떤 말로 이거를 비판할 수 있고 규탄할 수 있으며 비난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은 정권 교체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이 이 잘못된 권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일본이 제 멋대로 하고 있는 거 110억 원, 일본 돈 10억엔, 이 돈을 만약 주면서 하자고 그랬다면 사실은 집어 던졌어야지 옳은 거고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10억엔 줄 테니 아베가 와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얘기했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10억엔을 줄 테니, 아 그래? 그럼 고맙다. 그 돈으로 우리가 그럼 합의 볼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라이츠 70님 안녕하세요. 지각이네요. 캡틴용님, 일본 정부보다 더 싫은 일본 정부네요. 그러니 일본 정부가 우리를 러브로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욕이겠죠. 그래서 욕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으니 뭔들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타미님. 예, 좋아. 예,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후,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을, 앞정부 이명박은 4대강을 온통, 녹조라떼로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다면, 박근혜 권력은 송로버섯 그리고 우병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고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별로 공감하거나 화답하지 않는 이런 정말 표리부동한 권력인데, 이런 권력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죠. 바쁜 벌꿀님 늦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타미의 추억님 전공주체 시켰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맞는 빈님 사이다해요. 국가배상도 아니고 기부하겠다 이런 식이 권력 찬탈 맞고요. 맞죠? 권력을 찬탈했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반드시 심판하고, 예,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용기 있는, 예, 새로운, 예, 차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방송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예, 한 군데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예. 뭐, 감옥 갔다 온 분들 많이 없죠? 가면 안 되죠, 사실은. 감옥을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감옥을 갔었어요. 감옥을 갔었는데, 감옥 갔을 때, 가보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가보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감옥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감옥이었고, 그런 감옥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사실 이제 온갖 나쁜 놈들도 굉장히 많고, 뻔뻔한 놈들도 많고, 어처구니 없는 놈들도 많죠. 그런데 가보면 또 다 착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소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공소장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지독한 범죄자들인데, 실제로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같이 생활해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감옥에 갔을 때가 범죄와의 전쟁으로 해서요, 모든 교도소에 조직폭력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엄청나게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각 방마다 해간 온갖 조직폭력배들, 일본 또 가지고 막 사람 찌르고, 또 빚을 받아낸다고, 예, 청부해갖고 사채업자 노릇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 조직폭력배는 아니고요. 네.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부인이, 예,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이거 어떤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가, 그 남자는 도망을 갔대요. 그냥 벌거벗고. 그 부인만 혼자 남았더니 그 부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불을 씌워서 방화까지 저지른.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극악한 범죄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안에 있으니까 부인을 죽이고, 예, 방화를 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험악하고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는데 일주일을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감옥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일주일을 그렇게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이후에 이제 무기징역을, 사형구형에 무기징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들어와서 생활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하면서 보니까 또 굉장히 여리고, 예, 착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착하고 이래요. 그러나 그가 이제 또 사회에서 했던 어떤 범죄, 죄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건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당시 꽤나 시끄러웠던 사건이었나요? 제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었나 보죠, 당시에? 예. 저는 몰랐네요. 하여간 안에 있으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 예, 세탁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인데, 이 교도소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교도소에서 최근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부산교도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부산교도소는, 예, 부산 사시는 분 있나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부산 사시는 분?
부산 교도소에는 선풍기가 없는 방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풍기가 없고 막 이런 방들도 있었지만 교도소에 예, 재소자들이 무슨 뭐 선풍기도 있고 뭐 온풍기도 있고 난방도 있고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 청주 여자 교도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자 교도소가 이제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새로 지어갖고 난방도 들어오고 이런다고 하는데 모든 교도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자 교도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새로 지어서 난방을 했고요. 뭐 앞으로 감옥 갈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아신다면 서울구치소가 가장 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가 새로 지어갔고요. 시설이 잘 좋아서 그래서 거기를 서울 호텔이라고 많이 부르고 나머지 교도소는 이제 오래전에 지었고 이래서 시설이 좀 낡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라든지 영등포구치소 예 이런데 그리고 성동구치소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좀 낡고 허름해서 그런 데는 이제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범털 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서울구치소로 주로 배정을 많이 해주는데 그만큼 교도소도 이제 좋다고 하죠. 요즘 교도소 관련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만약에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이제 징역은 뭐 다 똑같죠. 징역을 사는 거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벌금을 맞았다라고 하면 하루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면 이제 그냥 나올 수 있죠. 근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통상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만약에 벌금으로 맞았다. 그러면 한 달 30일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 30일을 이제 살아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300만 원을 까는데 근데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두환의 예, 둘째 아들 예, 그리고 처남 이 사람들은 지금 하루에 감옥 일당이 뭐 4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전에 이제 뭐 하루에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징역 재테크라고 예. 징역 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역 재테크예요. 하루에 400만 원씩 까지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되나요? 400만 원씩 열흘이면 4천 한 달이면 1억 2천을 버는 거죠. 지금 뭐 그 전두환의 처남은 지금 35일 감옥 살고 2억을 깠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예, 그냥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이 사람 소유재산이 있어요. 예. 소유재산이 있는데 소유재산으로 돈을 안 내고 뭐 이왕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감옥 살고 까면 그러면 그만큼 돈이 버는 거예요. 자, 왜 그런데 누구는 10만 원이고 누구는 400만 원, 뭐 누구는 뭐 1000만 원, 막 이게 왜 되느냐? 이 벌금 액수에 따라서 나누기 3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벌금형에 따라서 최대한 감옥을 살 수 있는 건 3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액수가 뭐 40억이고 뭐 한 100억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액수에 따라서 까지는 게 아니라 최대 3년으로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원이 벌금이다. 그러면 나누기 3년. 그러니까 365 예, 곱하기 3. 그렇게 해서 나오면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한 1000일 정도 나오나요? 그러니까 1000일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일 나누기 40억. 이러니까 하루 400만 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3년으로밖에 한정을 하냐? 3년을 왜 최대한으로 하냐? 경우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이른바 징역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타미의 추억님. 보호 맞은 마눌 옆집 아저씨는 바람 피우는 거 목격하고도 그냥 그때 잠깐 싸우고 잘 살고 있던데 그 양반 없었네. 와, 그래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어. 아니, 어떻게 이게 잠깐 싸우고 잘 살 수 있지? 남자든 여자든 외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분은 예,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무능해서 그런가? 부인이 돈을 벌어와. 아유,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네. 그거는 좋은 얘기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시카피바다님, 캠이 돌아갔어요. 무슨 얘기죠? 캠이 이쪽으로, 제 캠이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신가? 자, 함께 만든 민님, 하루 노역비가, 수십억 대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운데로 오라는 얘기죠. 가운데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피바다님. 예, 캠을 가운데로 맞추고. 자, 함께 맞는 비님, 하루 노역비가 수십억 대. 예, 중심으로 가셨어요. 굿. 감사합니다. 아, 좋은 제안이었어요. 예, 여기서 잘 몰랐는데, 겠고요. 자, 경제사범 재산을 은닉하고 그냥 감옥 다녀오는 거죠. 맞습니다. 사기 많이 처먹는 놈들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3년으로 네 바꿔야죠.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실에서 아마 법안을 곧 조만간에 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 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김희정이라고 하는 후보를 그 장관도 지냈죠. 여가부 장관인가를 아마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선거에서 이기고 네. 당선된 그러니까 19대 국회 최연소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광진 국회의원 81년생 김광진 국회의원이 당시에 최연소였는데 20대 국회의 최연소가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77년생이라고 하네요. 올해 이제 39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최연소인데 이분이 진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보좌진을 김광진 의원실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이었던 강동기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보좌관으로 쓰는데 아주 뭐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한테 알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걸 페이스북에다가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그걸 보고 답변을 달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른바 개털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그야말로 엄청 이제 이제 처벌을 받고 있죠. 그 처벌을 받는 건 맞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과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고요. 사형수도 감옥에서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형이 집행될 때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 사형 집행되기 전에 넌 이제 사형 받았으니까 죽든 말든 네 안에서 마음대로 있어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형수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되는데 그런데 부산교도소에서 이번 폭염이 일어났던 8월 한가운데에 재소자 두 명이 고열 증세로 잇따라 목숨을 잃게 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인권위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8월 19일 날 부산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었던 37살의 수용자가 사망하자 그 유족이 이제 진정서를 제출해서 이제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좀 말썽을 좀 많이 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수감돼 있는 그곳에서도 또 동료 재소자하고 싸워서 얼굴 등을 다쳤대요. 그래서 코뼈와 또 코뼈가 골절되고 가벼운 골절 내진탕 진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른바 조사방에 이제 구금이 돼 있는데 시카피바다님 교도소에는 에어컨이 없나요? 네, 없지요. 에어컨 없습니다. 선풍기 부채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대신 선풍기가 있는데도 일부가 있긴 한데 선풍기도 사실은 주는 데는 없고 아마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물과 그리고 이렇게 부채만 이제 주죠. 아마 시원한 물을 주는 것도 이제 좀 바뀐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니까 이른바 징벌방에 이제 구금을 했는데, 징벌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마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에게는 예전엔 징벌방이라고 하는 곳에다 가둬뒀는데요. 지금은 조사 수용방이라고 아마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조사 수용방에 옮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다가 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이면서, 바로 이 재소자가 사망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그 19일날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바로 전날에도 바로 이 조사 수용방에 격리됐던 서모씨, 이 사람은 이제 39살, 앞사람은 37살이었고요. 이 사람은 3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조사 수용방에 또 구금돼 있다가 몸이 39.9도, 체온이 이제 그렇게까지 올라가서 경련이 일어난 끝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이 사람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이 서모 씨는 지체장애 3급이었고요. 뇌전증에 당뇨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료 재소자하고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징벌방, 명칭하여 조사 수용방에 이제 갇혔는데, 이곳에서 이제 열흘째 생활하다가 그만 이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방은 이제 조사 수용방이라고 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징벌방인데요. 책임자는 징계 받았나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징계는 받지 않고 있겠죠. 국가인권위에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방이 넓이가 약 7.6제곱미터라고 그래요. 7.6제곱미터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냐?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두 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방인데, 여기서 이제 3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수자 3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 2평 반 정도의 3명이니까 굉장히 좁은 방이죠. 굉장히 좁은데, 거기다가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이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또 더울 때잖아요. 한여름에 저희가 36도까지 막 올라가서 막 온통 뭐 난리가 난 때였는데, 그때 이른바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는 상태에, 이른바 뭐 선풍기 하나만 이제, 선풍기가 없고 자살등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부채하고 하루 3번 물을 주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 명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있었던 거죠. 살인적인 무더위라는 말, 이게 이제 누구나 이제 이때 당시에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복롱할 정도로, 얼마나 이건 정말 고통이죠. 좁은 공간에 3명이서 같이 있으면서 그 공간에 시원한 바람은 고사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부채 하나만 주고 그렇게 있어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또 평상시에 좋지도 않았잖아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도 있었고, 또 지체장애 상급도 있었고, 뇌전증도 있었고, 이런 상태, 또 싸우다가 또 다쳐갖고, 그래가지고 뇌진탕 진단도 받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열흘을 넘게 이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이 두 분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맞는 빈님은 정말 살인적인 더위라는 말이 맞았어요 라고 하셨고, 또 닥치고 빵야님이군요. 닥치고 빵야님은 교도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초과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게 이제 교도소가 부족해서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징벌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형벌을 또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니, 죄진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 죄진 놈은 그렇게 해도 싸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만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여러분. 10만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10만원짜리 수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를 구겨갖고, 예, 꼬깃꼬깃 구겼어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꾹 쥐고, 자,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수표가 구겨졌는데, 이 수표를 받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네. 받고 싶은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손을 들 겁니다. 왜? 구겼어도 10만원짜리 수표는 그대로 10만원짜리니까. 자, 이렇게 구긴 수표를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제가 구둣발로 밟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구긴 수표를 다시 땅바닥에 놓고 제가 구둣발로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수표를 갖고 싶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다 손을 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기든 밟든 상관없이 그 수표는 그래도 10만원짜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함께 만든 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밉지만 너무했어요. 그리고 인권은 그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구겨진 수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표를 구기도 그리고 밟아도 그 10만원짜리가 그대로인 것처럼 사람의 가치 역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설령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비록 그 안에서 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것은 없죠. 많은 분들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응벌적 어떤 처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적응해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계도와 갱생, 이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징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시 교육시키는 것, 이게 진짜 이 징역형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징역형은 노역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동을 통해 이 사람이 교화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노동을 통해서 또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해갖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한 사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교도소는 다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죠. 선풍기도 없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물론 그 안에서 선풍기를 튼다 해도 아마 더운 바람만 불겠죠. 그런데 그러한 선풍기조차도 없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누가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청와대 법원, 경찰청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도 있구나. 아타미님의 추억,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에서도 제가 참 길게 다뤘는데, 신임 경찰청장,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음주운전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징계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경찰청장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죠.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그러한 잘못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조이엘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명사고였는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문제가 또,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이 늘 불만을 제기하는 게 뭡니까? 예. 국민들이, 시민들이 경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찰 네가 뭐야 그러고, 경찰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라고 맨날 불평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원인, 진짜 이유는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요, 경찰이 백남기라고 하는 농민을 그렇게 정말 무참히 해서는 안 될 공격을 해서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뜨려 놓고도 누구도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해 행위를 했던 지금 전임 경찰청장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나가면서 이제 또 누구처럼 정치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면서 그 일가족과 다 같이 모여서 자랑스러운 아버지 뭐 어쩌고 하면서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는 걸 보니까 정말 이래도 좋은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다시 그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한 거죠. 백남기 농민을 그렇게 공격하고도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갔다고 한다면 또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에 나섰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거 징벌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은 조사 수용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수용방이면 조사 수용방답게 운영해야 됩니다. 조사해서 수용하는 방인데 그것이 왜 징벌방, 여전히 징벌방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되는 문제 아니고, 차라리 추가로 기소를 해서 그래서 더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해야죠.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그리고 또 더군다나 17일 이 사람이 37살의 이분이 이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18일날 이미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18일날 이미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바로 다음날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했는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죠. 감옥과 관련한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아주 잔혹한 교도관에 의해서 재소자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어떤 고문과 고통, 폭력, 린치, 가혹행위에 방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요. 범죄자들이 선량하고 멀쩡한 국민들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잘못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그 잘못을 해놓고 센 놈은 빠져나가고 약한 사람만 고통받는 거 안 되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죠? 다음 총선에 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이 아니라 아마 보궐선거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도 뉴스 볼 텐데, 그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덕분에 하여간 일가족이 자기 얼굴을 다 세상에 공개하는 꼴이 돼갖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 보기 볼상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 경진장 대구 출신, 대구에서 출마할 듯 그대의 이면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함께 만든 빈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점점 사회가 상대방의 고통에 둔감해져 가는 듯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016년 8월 29일 2부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